2015년 3월 25일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 시작합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 이번호는 카바스토리로 박근혜 정부의 영남 편중 인사를 다루고 있군요. 시사인에 따르면 국가의전 서열 상위 10위까지 11명. 왜 11명이냐고요? 예, 국회 부의장은 2명이라서 아마 이렇게 계산하는 모양인데요. 국가의전 서열 상위 10위까지의 11명 중에서 8명이 영남 출신이고요. 또 국가 100대 요직 수장 중에서 영남은 37명으로 국가 주요 기관장 10명 중 4명이 영남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충청권 15명, 호남권 13명인데요. 문제는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이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의 수장은 100% 모두 영남 출신 인사라는 겁니다. 소위 힘있고 끝발 있는 자리는 전부 영남 차지라는 건데요. 그래서 시사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는 영남 출신만 적혀있나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영남 정권이니 영남 향후회 정부니 하는 비아냥들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삼국 통일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지요? 네, 정봉구의 생방송 오늘이 마련한 오늘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미국 내 여론 조성을 위해 또다시 과거사를 부정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초점에서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봐라. 다 어디 갔느냐고, 다 중동 갔다고. 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회의석상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왜 일자리 찾아서 젊은이들이 중동 같은 데로 안 나가느냐, 이런 대통령 얘기인데 막상 청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현장 리포트에서 들어봅니다. 생판 모르던 사설 대부업체에서 갑자기 빚 갚으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에듀면이 재윤경 대표의 경제 이야기에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 다뤄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 덕이다. 국내의 이른바 뉴라이트 학자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일본이 이번에는 주미 대사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홍보 영상물을 올렸습니다. 일본의 아시아 각국에 대한 원조를 강조한 이 2분짜리 홍보 동영상은 포스코 제철소 전면 사진을 게재하고 한국의 포항 제철에서부터 스리랑카 콜롬보 부두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공적 원조가 많은 아시아 나라의 인프라 시설 발전에 지원됐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사실상 아시아 경제 성장 및 번영이 일본의 원조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한 셈인데요. 한국 현대사 전문가인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홍구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예, 한 교수님도 관련 보도 보셨을 건데요. 예, 봤습니다. 네, 우선 일본의 홍보 동영상이 첫 번째로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저질렀던 그 전쟁 범죄에 대한 그 책임이나 사과는 쏙 빼고 그 소위 공적 개발 원조 ODA를 통해서 자기들이 아시아 번영을 지원했다. 이것만 강조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망언인데요. 네. 사실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의 번영이 일본의 원조 때문이다가 아니라 일본의 번영이 동아시아 민중에 대한 제국주의적 수탈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기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 아니 일본이 아시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을 하는 게 조선과 만주를 집어삼켰기 때문이고, 그랬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힘도 중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힘을 축적한 것이고, 그때 이제 했었던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그 경험이 또 축적이 돼서
나간 거죠. 적어도 1930년대 전반기에 예. 일본이 여러 가지 부를 축적하고 기술을 쌓을 수 있었던 그 토대는 전적으로 이제 식민지 지배에 기초했던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다시 냉전에 기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맞으면서 일본이 또 전후에도 발전을 해나갔던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거는 정말 일본의 망언 중에서 네. 아마 망언의 기보가 이제 복잡하게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예. 아주 악질적인 망언을 하나를 더 더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홍보 동영상 제 보도를 보니까 일본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복귀해서 자력으로 성장했다 하는 건데,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일본 전후부 경제가 완벽하게 도약의 기회를 잡았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이 동아시아에서의 우리의 분단이라는 것도 식민지 지배가 없었으면 우리가 분단될 리도 없었던 거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날 리도 없었던 거고, 사실 동아시아에서 전쟁 책임을 물어서 유럽에서는 독일을 분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아시아에서 분단되어야 할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죠. 근데 그 불행을 우리에게도 전가시키고 그렇게 한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인데 그 상처를 후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1950년대, 52년도에 구보다 망언이라는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망언에서는 청구권 문제라는 걸 얘기하면서 일본이 조선에 받을 청구권이 있다. 재산을 다 두고 나갔다. 일본인들. 철도도 깔아주고 다 했다. 아니, 철도도 깔아주고 한 것뿐만 아니라 일본 개개인들이 또 전쟁이 끝나고 갈 때 재산도 갖고 가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가 받을 게 있다. 그렇게 나왔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한일회담 또 하는 과정에서는 유명한 악정은 악정인데 선의의 악정이다. 그래서 창씨개명 같은 거 하고 그런 게 조선 사람들 차별받지 말라고 창씨개명한 거고, 전쟁터에 끌고 나간 것도 황군병사가 되면 영광된 그런 기회를 차별받던 조선인들에게 준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러니까 한 교수님 말씀대로 계속 이어져 온 일본의 망언 시리즈에 이번에 하나 더 보탠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하나 더 보탰는데 조금 다른 점은요. 가령 구보다 망언이나 그럴 때는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저 사람들 친일파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홍진기나 장경근이나 유태하나 그런 사람들이 일제시대 경력 때문에 친일파라고 비판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펄쩍 뜨면서 무슨 망언이냐고 이제 아주 싸웠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이런 망언에 맞장구를 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은 오히려 그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걸로 포장된 논리,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 전에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시대에 이제 조선이 발전한 게 다 식민지 근대화 때문이었다 했다가, 식민지가 끝나고 난 그 이후에 적어도 우리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폐해에서부터 잘 살기 위해서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죠. 정말 여성 노동자들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고생을 했는데, 그런 노력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의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는데, 그게 다 일본 덕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주미 일본 대사관이 이런 홍보 동영상을 만든 게 말이죠. 지금 보니까 주한 일본 대사관은 이런 홍보문은 아직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마 이제 아베가 미국에 가서 연설하는 그런 분위기. 그렇죠. 또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각지에서 기림비, 추모비 세워지는 것 때문에 불편한 그런 걸 덮어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베가 지금 4월 29일 날 미국 상원, 하원, 양원 합동연설을 하기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이제 미국 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전범 국가의 이미지보다는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도와준 협력자로서 일본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건데요. 그런데 고약하게 거기에 동원되는 방법들이 예를 들면 뭐 우리 포철 같은 거 뭐 이런 사진 내놓으면서 자기들이 이런 한국의 한강의 기적도 일본이 도와줘서 된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교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 자라나는 세대들은 잘 모르면 이때 뭐 포철 우리 청구권 자금이 재원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묻어 들어온 거 민간 일본 차관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진짜 일본이 이렇게 도와줘서 세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가령 일본한테 폭행을 당해갖고 그것을 이제 치료비를 받고 병원비 받고 뭐 그런데 거기다가 그 치료비에다가 돈을 꿔주기까지 했죠. 치료비를 제대로 내놔라 했더니 제대로 배상한 게 아니라 돈 빌려줄게. 그래 놓고 와서 조선이 건강하게 된 거는 다 우리 일본 덕분이다. 일본이 그때 치료비 안 대줬으면 뭐 없었다. 근데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었었던 그 부분이 싹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일본이 진정한 아시아에서의 협력자. 저는 이웃인 일본이 협력자가 돼야죠. 또 일본에도 양심적인 시민들이 대단히 많고 과거에 대해서 진짜 사죄하고 반성하면서 벗으로 사이좋은 이웃으로 이제 아시아에서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의 뜻과는 이제 아주 반대되게 일본 내에서도 이제 이런 일본 군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게 과거의 친일파들도 일본의 지배는 잘못된 것이었다 정도의 이야기는 했는데 그 친일파의 한국 국내에서 친일 청산이 안 되다 보니까 친일파의 후예들이 일본이 잘했다라고 맞장구를 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런 망언이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지금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에서 어떤 식의 망언이 나와도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우리 내부에서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이런 친일 논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뭐 지식인층이나 뭐 이런 데서까지 나오고 있는 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홍구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한홍구 교수는 집안이 독립운동가 집안이기도 하죠. 지금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이 외무성 차원에서 이런 왜곡된 홍보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일본의 이런 의도도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되지만 더 심각한 건 이제 국내 내부에서 일본의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조차도 이제 점점 사그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초점이었습니다. 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오늘 현장 리포트, 우리 작가 겸 오늘은 리포터로 수고해준 박현정 리포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애청자들에게 오늘 첫 데뷔하는 시간인데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저희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또 생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들 앞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이제 이건데요. 지난 19일이었어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봐라.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이제 대통령이 이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둘러싸고 SNS 상에서는 여러 반응들이 나왔는데. 근데 대통령이 이 말을 농담으로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어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중동이 청년 일자리의 공급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년들에게 국내 일자리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세계로 프로젝트 K무브 같은 해외 인턴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해외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그 발언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목적 자체가 영어였기에 망정이지 제가 아예 그냥 경력을 쌓으려고 제 취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려고 인턴십을 해외로 갔다 했으면은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영어 쪽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거기서 오래 있으니까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가지고 만족은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뭐 취업이 안 되니까 해외에서 경험을 쌓아라 이렇게 인턴십을 간다 그러면은 좀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 싶어요. 네. 그 국제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어머니나 할아버지 세대가 그 파독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파독해가셔가지고 뭐 광부나 이런 걸 되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되게 힘들게 했잖아요. 물론 그걸로 경제 성장을 한 거 맞지만 그걸 통해가지고 그 힘들었던 거를 우리는 다시 되물려준다는 것 자체도 약간 이해할 수 없고요. 일단 우리나라 정부면은 정부가 먼저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이나 활성화시키든지 뭐 대기업의 뭐 취업 정책을 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만들어서 하든지 이런 거에 좀 더 지금까지가 실패했으면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거를 또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발언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해외로 나간다고 해서 그 환경이 좋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네, 저는 해외로 나가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쉽하죠. 무조건 해외로 보내버리면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해외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건 지금 한국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서 해외로 다 보내버린다는 그런 발언으로 이해가 돼서 좀 안 좋게 들립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도 인턴을 들어가는 게 힘들 것 같은데 해외에서 한다면은 현지에서 적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 청년들, 이게 대통령의 인식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마 과거에 그 아버지 시대 때,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개발했다는 게 뭐 중동도 나가고 서도개혁, 뭐 광부 간호사도 나가고 뭐 이런 그림을 갖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박현정 리포터가 얘기해 주신 이런 프로그램들 세계로 프로젝트니 뭐 K무브 이런 해외 인턴 프로그램을 대통령이 알고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알고 계시긴 할 텐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 대통령님의 또 생각과는 좀 지금 말씀 들어보신 대로 학생들의 생각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하는 부담감도 크고요. 청년들의 경우에. 그렇죠. 네. 특히 언어가 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낯선 땅에서 의지할 대상도 없이 혼자 생활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일간지에서 이 내용을 다루기도 했었어요. 어느 외식업체의 해외 인턴 사원으로 나간 청년들 프랜차이즈 얘기. 업체였는데요. 저도 그거 봤습니다. 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처음 나갈 때는 뭐 하루 8시간 주말은 이틀 쉬게 해주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막상 현지에 가보니까 뭐 12시간 강제노동에 군대 끌려온 것도 아니고 뭐 집에 갈 날만 뭐 생각했다. 이런 기사.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외 인턴 프로그램을 꽉 채워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돌아와야 그 경력이 인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청년들이 부당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은 실상인데요. 기사에도 나왔듯이 뭐 관리자에게 3번이나 찾아가서 일을 그만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을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그만두려면 싱가포르로 올 때 내준 비행기표하고 비자 신청비 같은 그 여비를 다 물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건 뭐 이제 중동은 아니지만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또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그 해외 인턴 프로젝트의 이제 실상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럼 청년들이 인턴십을 위해서 나갈 때 비행기표나 비행기값 이런 걸 정부에서 대주나요? 그런 지원이 있긴 한데요. 다른 지원이 좀 많이 미비한 상태라서 예를 들면요? 실제로 이제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체로부터 받은 돈으로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비행기 값이나 그런 비자 경비는 도와줬지만 실제로 거기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숙소비나 교통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돈만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넉넉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해외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2014년까지 1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해요. 네. 생각보다. 연인원이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2014년 기준으로 뭐 캐나다, 미국, 동남아, 유럽 등을 비롯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중동에도 약 4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해외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요. 정준현 청년 유니온 정책국장을 만나서 이런 해외 인턴 프로그램의 실태와 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언어와 관련된 문제를 이미 안고 해외에 나가서 인턴 프로그램 참여하시는데 기술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애초에 약속된 채용 조건, 주 40시간에 5일 근무,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사실상 일주일에 하루 정도의 휴일만을 보장받고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이렇게 일하게 되는 사실상 거의 교육이라는 또 인턴이라는 핑계로 노동 착취에 가까운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무엇보다도 정부 사업인 만큼 업체 선정에서부터 실제로 그 과정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인턴 사업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있는데 사실 노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좀 함께 관할해가지고 맡아서 좀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 특히 실제로 그 해외의 환경, 노동과 관련해서 또 교육과 관련해서 실제로 어떠하고 사실은 인턴이라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그 해외 업체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거기 이제 해외에 나간 청년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계속 체크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게 또 해외 인턴 프로그램은 대학이 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지금 거의 성과 관리 측면으로 이제 그냥 밀어내서 보내고 나면은 나몰라라 하고 사실 부당한 경우가 있어도 1년을 채워야 이게 성과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냥 참으라고 주문하는, 결국 청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디 호소할 때조차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대학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 들어보면 이 프로그램은 대학도 관련이 돼 있고 산업체가 연관돼 있고 정부가 정산학 이게 연계돼서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정부 예산이 당연히 투입되고 그러면 정부가 좀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감독을 해야 정상일 텐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상 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 또 보도도 있었고 해서 이제 조금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정부가 부실한 해외 취업 인턴 사업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동부와 교육부는 24일 보도 설명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제 악용 기업이나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약정 해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또 노동부는 정부는 해외 취업 인턴 사업이 우리 청년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아무래도 그게 조금 미흡했다 보니 올해부터 사전 집체 교육과 이제 그러니까 먼저 사이버 교육으로 미리 받고 교육을 받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요. 또 재외공간이나 K무브 센터 그리고 K무브 멘토 등을 통해서 현지 근무나 또 생활 관련 고충 상담을 강화하는 등 좀 앞으로 사전 관리 및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이 정부가 무슨 일이 생길 때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들 보면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건 없어요. 늘어놓기는 많이 늘어놓는데 막상 현장에서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청년 인턴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것과는 지금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겉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인턴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나 그런 자리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탁상공론에 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그 정준현 정책국장은 어떻게 들어봤는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정부가 주로 해왔던 것이
정부 재원을 써서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식으로 정책을 펴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만 해도 고용보호저금을 통해서 이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고용률과 같은 지표를 개선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청년들이 사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갖는 데에는 실패해 왔다는 것이 지금 이미 드러나고 있어서 너무 양적인 접근만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노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적인 접근으로 좀 정책 방향을 좀 바꿔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보다 질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또 당분간 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는 그 비관적인 전망도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대통령의 그 중동 얘기로 사실 청년 실업의 문제가 다시 초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해외로 눈을 돌려라라고 젊은이들에게 얘기한 거지만 우리 사회를 한동안 휩쓸었던 그 국제시장 그 신드롬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든 세대는 과거에 우리가 저 서독에 저렇게 광부로 베트남전에 중동의 사막으로 가서 어렵게 경제 성장을 해냈다는 그런 노스탈자도 있고 자부심도 있겠지만 지금 아까 어떤 청년이 말한 것처럼 우리들 보고 지금 이렇게 국민소득 3만 불 얘기되는 시대에 그 고생을 하라는 얘기냐 이런 정서적 차이도 있습니다. 또 과연 지금 오일 달러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동에 그만한 일자리가 생기겠는가 하는 의문도 여전히 지울 수가 없고요. 네. 박현정 리포터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수요일 이 시간에는 경제 이야기 격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생활경제 인기 강사라고 소개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에듀머니 대표이시면서 희망살림 이사를 맡고 계시는 재윤경 선생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2주에 한 번씩 우리 저 청취자들 뵙게 될 텐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첫 방송 이렇게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은경 선생 요새 보니까 그 신문에 칼럼에서 그 부채를 청산하지 못한 분들 뭐 상담도 받고 그 해법도 제시해 주시고 하시는데요.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게 그 빚 탕감 프로젝트라는 게 네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빚을 까주신다는 건데, 이거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빚 없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빚 탕감 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건가요? 사실 이 채무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작가분, PD분께서 전화 주셨을 때는 25분이 너무 길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채무 문제가요. 사실 25분이 아니라 20시간을 해도 모자랄 만큼 복잡한 얘기입니다. 근데 단적인 예로 저희가 빚탕감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게 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 내용이 뭐 예를 들면은 A 은행에 돈을 빌렸으면 A 은행에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만약에 A 은행이 그 빚을 돌려받지 못해서 빨리 포기하고 그냥 손실로 처리해버리고 그거를 제3자에게 뭐 예를 들면 대부업체 이런데 아주 헐값에 팔았다면 그것도 뭐 10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팔았다면 근데 그 대부업자가 5만 원에 산 채권을 들고 와서 김아무개 씨한테 100만 원 플러스 연체이자까지 다 받아낸다면 그래도 갚아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가만 있죠. 이런 거는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 텐데요. 보통 분들은 금방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은행에서 뭐 다 은행 빚을 다 지고 사는데 지금 뭐 가계부채가 천조라지 않습니까? 네네. 그 뭐 대개는 이제 뭐 어떻게든지 이제 그 기간에 갚던지 하는데 우리가 아는 빚이라는 건 그런 거거나 아니면 뭐 대부업체에서 이제 고리로 빌리는 거나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근데 정해진 기간에 못 갚고 결국 이제 오래됐다.
근데 은행에서 그러면 그 채권을 딴 데다 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뿐만 아니고 카드사, 캐피털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대부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광고 많이 하는 러시앤캐시 뭐 이런 데서도 예. 거기서 돈을 빌렸는데 그 채무자가 그 제때 못 갚으면 연체 기간이 길어지니까 예. 그거를 빨리 이제 헐값에 따른 또 계열 대부업체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사는 데가 있네요. 남이 못 받은 빚을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 가격이 뭐 100만 원짜리 채권을 한 5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100만 원짜리 채권을 5만 원에 샀는데 채무자한테는 100만 원 하고도 이자 그리고 법정 비용 이런 것까지 다 청구를 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상담한 것 중에 대출 원금이 200만 원입니다. 근데 연체 기간이 그것도 이제 보증 섰던 건데 연체 기간이 이제 10년 넘어가서 그동안 추심도 없다가 갑자기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출 원금은 200만 원인데 이자가 1,200만 원. 1,400만 원을 갚으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대부업체는 그 채권을 저희가 추측건데 한 1% 가격에 샀을 거예요. 그러면 뭐 그 200만 원에 1%면 2,000원이지 않습니까? 네. 2만 원이죠, 2만 원. 네. 예, 2만 원 주고 산 채권을 그거를 채무자한테 1,400만 원을 갚으라고. 예. 가만있어.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 듣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게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A라는 은행에서 돈은 빌렸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간 다음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뭐 그런 대부업체에서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다. 이게 채무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 아닙니까? 황당한 일이죠. 근데 그 언뜻 생각하실 때 금융회사들이 오래 연체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팔았겠거니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3개월만 지나도 팔아버립니다. 아니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 물론 빚을 쓰긴 했지만 자기의 채무가 어디 있는지를 그러면 모르는 시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와, 그러니까 빚을 좀 썼다고 해서 자기가 동네방네 다 내돌려지는 이런 좀 거칠게 말하면. 그래서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채권들을 확보해서 추심하는 게 아니고 소각하는 그 운동을 벌인 겁니다. 지금 재윤경 선생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부채 탕감 프로젝트가 그러면 그 부채 탕감 프로젝트도 이런 금융기관의 오래된 소위 장기 연체 채권을 사서 이걸 아예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말씀인가요? 지금은 저희가 매입하는데 굉장히 제한된 입장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부업체로부터 매입을 일부 하거나 대부분은 대부업체에 그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기부로 받아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그 은행 같은 데나 또는 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사정이 안 돼서 오래 못 갚는다. 그럼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없나요? 소멸시효가 5년 정도면 이제 상사채권은 소멸돼야 되는데 사실은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지났지만 그걸 다시 채권을 효력을 살리는 그런 행위인데 그게 너무 간단해서 웬만한 채권들은요 소멸시효 지났어도 이렇게 법원에 사실은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소장을 발부를 하게 되면은 이걸 받아내겠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하면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한 그 채권의 효력은 살아나는데. 채무자들 대부분은 법원에서 온 장기 연체자들은 특히 법원에서 온 그 서류를 열어보질 않죠.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거의 대부분 못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채권들은 다 소멸시효가 살아나는데 다시 살아날 때는 10년씩 연장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중간에 만약에 그 시효 연장을 위해서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본인이 거기에 이의 제기만 해도 채권 소멸시효는 그러면 꼭 그렇지는 않고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빚은 다 갚아야 된다고 알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상식이죠. 그리고 또 뭐 갚는다는 전제하에 이제 대부업체 은행도 사는 건데요. 근데 또 다른 한편 생각하면 오죽하면 그걸 못 갚겠냐. 뭐 이제 그런 사정들이 있을 텐데 되게 이렇게 장기 연체되는 채무자들의 경우는 어떤 경우들입니까? 뭐 다들 어려우신 거죠. 사실 소득이 굉장히 낮고요. 그러니까 그 비탄감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많은 시민들이 그 채권의 그 거래 2차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되짚어 얘기해 보면은 빚은 갚아야 된다 그랬는데 원래 빚을 갖고 있던 채권의 소유자가 받아낼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헐값에 팔아서 상각 처리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손실로 처리할 건데 그러면 그렇게 사실 일부 손해를 보고 그냥 떼이는 거를 감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시민들이 예. 갚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그 말씀하신 대로 연체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나라가 뭐 연체했을 경우 금융회사들이 얌전하게 이렇게 독촉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예, 굉장히 그 강도 높은 추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갚으면 지금도 보면 말이죠. 길 가다 보면 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이렇게 플래카드로 있는데 그러면 뭐 소위 조폭들이 나서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뭐 그 굉장히 불법 추심일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사실은 그 인간적인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도 그 추심을 직접 하지 않고요. 연체를 하게 되면은 신용정보회사라고 그 추심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위탁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추심만 하는 그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원들의 신분이 소위 그 회사의 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자영업 신분의 위임식 이 채권 추심원인데 추심을 잘해서 돈을 회수해야 월급이 있지 하나도 회수를 못하면 월급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예, 4대 보험 적용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또 채무자들이 웬만하면 다 잠수 타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고통스럽게 추심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렇게 한 명단을 100개 받았다. 그중에 한 명이 딱 연락이 됐다. 아까 그런 분들인 거죠. 잘 모르고 10년 지나고 있었는데 200만 원인데 1200. 이 연락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2만 원 주고 산 채권이라도 1200을 추심을 하는데 요만큼도 협상의 여지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추심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은행에서 위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그 빚독촉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거의 그냥 파괴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이거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한국의 웬만한 사람들 중에 요새 뭐 재벌들이나 뭐 이게 잘 나가는 1% 빼고 빚 안 써본 경험이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네.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일수돈 받으셔서 10,000원 받으면 아마 그 100일 동안 하루에 130원씩 찍었던 뭐 그런 일수도장 그 수첩도 기억이 나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재윤경 대표가 이사로 계시는 이 희망살림에서 이런 악성 장기 채권을 대신 사서 좀 소각하는 그러니까 채무자들의 그런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들이는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며 둘째는 역시 이 도덕적 해이 문제 빚이라는 거는 갚는다는 전제 없이 무작정 끌어다 쓰면 우리 신용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첫 번째는 모금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우리 시민들이 좀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사실 빚독촉이 가혹할수록 신용 질서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요. 사실 빚독촉이 심하다는 거는 은행이 신용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빚을 권하고 마구 돈을 사실은 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업체 저렇게 막 광고 많이 하는 거 문제 없어요? 문제가 있죠. 만약에 근데 선진국은 거꾸로요. 어떻게 그 제도가 작동하고 있냐면 돈을 쉽게 떼일 수 있도록 파산 면책을 아주 문턱을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가동시키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러니까 돈 빌려줄 때 신중해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뭐냐면 내가 빚을 잘 회수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추심도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추심할 수 있는 거는 뭐 소득 정보 파악해서 소득에 압류를 한다던가 재산 정보 파악해서 재산에 압류한다든가 요 정도거든요. 그냥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사람을 하루에 10번씩 전화해가지고 괴롭히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죠.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 분들이 그한테 돈도 빌려주고 그리고 이런 분들을 괴롭히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빌려서 또 갚아요. 이게 빚을 계속 돌려막기 하고 안 되면 또 주변 사람한테 빌려서 갚고 이러니까 사실은 어떻게든
쥐어짜니까 어떻게든 갚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채권자들이 함부로 빌려주는 오히려 채권자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최윤경 선생 말씀 들어보니까 네.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뭐 경기 부양한다고 카드 대란, 네.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뭐 학생들한테까지 막 카드 발급해가지고 이게 엄청 큰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받을 생각 상대 신용에 대한 거 없이 무조건 뿌려서 그렇죠. 문제고요. 네. 근데 요새는 보면 뭐 이 저 케이블 뭐 이런 종편 이런 데 광고 보면 보험 광고 아니면 대부업체 광고 그렇죠. 아니에요? 네, 전화 한 통하면 뭐 단박에 단박에 네. 뭐 대출해 준다. 이런 게 그냥 상대 신용 그 지불 능력 보지 않고 무조건 해준다는 그렇죠. 건데요. 예. 거기서 보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뭐 네. 증명할 필요 없다. 그냥 전화 한 통이면 해준다. 이 얘기가 뭐냐면 신용평가 없이 마구 빌려주겠다. 네. 이런 광고를 대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광고를 대놓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빌려주고 그럼 소득도 없는 네가 어떻게 갚느냐. 심지어 우리는 34.9%짜리 고금리 대출인데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 받아낼 거냐면 쥐어짤 거다. 이거죠 사실은. 예. 왜 이제 그동안에도 이런 이게 이제 대부업체들에 대해서 몇 번 그 법적인 규제 장치들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금리도 뭐 이제 연 뭐 30%대로 하고 강제 추심 같은 거에 대해서도 뭐 제한 조치들을 과거보다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채권자들은 거의 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추심법이 그 등장하면서 몇 가지 이게 뭐 공정추심법이라고 해서 법률로 규정이 되면서 몇 가지는 좀 이렇게 환경이 좋아진 것도 있는데 오히려 네. 그 추심법 때문에 예전에는 개인통신법 때문에 그 전화 추심할 수 없었던 게 전화 추심이 가능해지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법상으로 뭐냐면 하루에 몇 번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허용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것만 안 된다. 법이 이렇게 추상적입니다. 아니 사유가 있죠. 사유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사유 없이 괴롭히면 반복적으로 반복적인 기준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도 말이 많다 보니까 이 추상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전화 추심, 직장으로 방문, 그다음에 가정 방문, 온갖 추심이 다 허용이 돼 버리는 오히려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났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추심을 뭐 그 조금 더 이렇게 제한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금감원에서 이제 뭐 재작년인가에 그 나온 그 법도 아니고 가이드라인이 하루에 10통까지 가능했던 전화를 하루 3통까지로 제한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만나다 보면은 저소득층은 특히 금융사나 대부업체들이요. 그 300만 원 대출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300만 원씩 쪼개서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건수로는 다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3통의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사실은 20몇 통의 전화를 받는 건데 이게 이 사람이 일상생활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네. 뭐 술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거의 빚권하는 사회예요. 네네. 물론 이제 사채 뭐 이런 빚을 쓰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다 절박한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한 것처럼 너무 쉽게 그 빚을 갖다 쓸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있어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빚을 져서 이 사람들이 이제 채무 압박에 시달리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그 도덕적 책임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거는 도덕적 책임을 물을 건 아닙니다. 뭐냐면 채권 채무 계약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세금으로 빌려주는 거 아니고 금융사가 영업이익을 올리는 영업의 방편이에요. 돈 놓고 돈 먹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금융사하고 그 채무자 1대1의 사적 계약이지 이게 무슨 도덕적 계약이냐는 거죠. 그래서 예, 뭐 어떤 시민으로서의 의무, 뭐 어떤 품위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사적 계약에서 채권자가 책임져야 될 게 있었고 자기가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신용도를 꼼꼼히 잘 살피는 그런 영업 전략으로서의 자기 책임의 문제라는 거죠. 그걸 안 하고 그러고 장사 대충 해갖고 손해보는 것까지 왜 국민들이 나서서 손해 못 보게 도와줘야 된다 이러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장사했으면 망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금융사들이 해야 되는 추심 행위를 대신해 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건 과거 저 놀부 홍부 때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온 교육의 영향도 있지 않아요? 뭐 그 전통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이 유럽의 과거 유럽의 전통은 가난한 사람한테 이자 받는 거를 죄악시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걸 신성 모독이라고도 이 종교상으로는 규정을 했었고요. 아하. 사실 상식적으로 가난한 사람한테 이자를 받는 건 그건 약탈이죠. 그러나 이제 예. 서양에서도 고전에 보면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네네. 샤일록 그렇죠. 고기 네. 살점까지라도 예. 뜯어내게 그게 사실은 그 대부업체들의 실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뭔가 이자를 취하는 것 자체를 고리 악덕 어떤 사업자 네. 이렇게 묘사했던 유럽의 어떤 전통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좀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 불리한 그런 전통들이 좀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 돈 없는 사람들, 힘없고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주고 복지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일인지 뭐 전셋값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대출 한도 늘려주겠다. 이게 대책이거든요. 뭐 집값이 오르니까 집값 좀 잡아보자 그랬더니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 네, 네. 그리고 뭐 가난한 분들이 이렇게 생활비가 부족하다 그랬더니 햇살론 뿌리고 있고. 그러니까 다 복지로 해야 될 거를 재정으로 할 거를 금융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뭐 홍수가 온다, 태풍이 온다, 심지어 농촌의 구제역 같은 이런 재해가 온다고 할 때 정부가 내놓는 대책 보면 뭐 농협에서 빌려준 이자 뭐 지불을 뭐 얼마 동안 유예해 준다든가 네. 뭐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놓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네. 유예라도 해주면은 고마운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특히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라는 게 일하고 싶어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네. 그 뭐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연체자분들 중에 4인 가족인데 예. 택시 운전해서 겨우 뭐 100만 원, 150만 원 법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빚을 안 지고 생활할 수 있겠냐는 예. 거죠. 그렇죠, 구조가. 애들이 2명이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워낙에 그 집도 그 월세 살고 있어서 네. 100만 원, 150만 원에서 40만 원, 50만 원 월세예요. 예. 나머지를 생활비가 되느냐. 뭐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주거복지를 주거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가는 돈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돈을 늘려줘야지 거기다 뭐냐면 돈을 빌려줘요. 정부가. 예. 그러고서는 또 뭐냐면 못 갚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분이 그냥 생활비가 소득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인데 돈을 빌려주면 갚을 수 있느냐. 네. 처음부터 갚을 수 없었던 분들인 줄 알면서 빌려준 거죠. 그럼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왜 갚아야 되는 빚을 못 갚았냐.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이러면서 사회에서 퇴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잔인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처지에 몰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부채 탕감, 빚 탕감 프로젝트를 하시는 건데요. 거기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거기에 필요한 기금, 돈을 어떻게 모으는가 하는 거하고, 둘째는 지금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처지에 몰린 분들은 있지만 그 외에 뭐 만약에 이렇게 빚을 지고도 누가 대신 갚아준다고 하면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겠냐 이런 의문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모금을 통해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모금 캠페인을 같이 좀 동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디 뭐 성남시나 서울시도 하고 예, 있고요.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이게 원래 그 롤링 주빌리라 그래서 그 기독교의 전통적인 어떤 행사이기도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시안이 돌아온 빚을 대신 갚아주는. 네.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네. 갚아주는 건 아닙니다. 탕감해. 네, 그러니까 갚을 의무를 면해 주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뭐 거의 가격이 없는 네. 시장에 가격이 없는 거로 이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회수할 가능성도 없고 이미 원래 채권자 손을 떠난 뒤부터는 가격 자체가 없는 거죠. 사실상은. 네. 그래서 뭐 땡처리 되다시피 해서 이렇게 뭉치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채권의 어떤 상품으로서 뭉치로 돌아다니지만 그 채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이렇게 처참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독교에도 좀 제안을 하고 해서 기독교 쪽에서 뭐 천주교도 저희가 이제 제안을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종교적 차원에서 좀 도와야 되지 않느냐. 뭐 예. 그리고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용한다 그러는데 악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루라도 연체되면 어떤지 아시잖아요. 사실 연체를 이렇게 수년간 이렇게 견뎠다. 예.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안 갚으려고 일부러 안 갚으려고 돈을 쌓아두고
그 추심을 견뎠다. 예,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액의 채무자는 잘 빠져나가죠. 오히려.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이미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요. 변호사 써서 잘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비탄감 운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힘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탄감을 광범위하게 좀 해주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특별히 더 모럴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운동을 안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특별히 더 도덕적으로 잘 갚으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고 그거는 형사처벌감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이렇게 법 테두리 안에서 잘 관리하면 되는 거겠죠. 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런 그 비탄감 프로젝트 현재까지 올 1월 기준으로 한 800명 가까운 사람들의 빚 약 51억 3천만 원 정도를 탕감을 해 주셨네요. 네네. 네. 자,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이 격주로 수요일 저녁에 마련하는 경제 이야기. 오늘은 비탄감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에듀머니 그러니까 돈 쓰는 거를 어떻게 교육할 건가 이런 거네요. 에듀머니 대표이시면서 희망살림 이사를 맡고 계신 지윤경 선생님 모셔서 들어봤습니다. 정말 25분 동안 이 얘기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20시간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 2주 후에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엔 오인영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 시간 준비됩니다. 광장의 작가 최윤훈의 문명비평 바다의 편지 함께 읽어보시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최인훈 작가의 감정이 흐르는 하상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그것은 현실이라는 말만큼이나 환상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미친다. 환상적이지 아닌 어떤 것도 우리를 미치게 하지 못한다. 환상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자기는 그 속에서 빠지고자 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해서 제일 염치 없고 탐욕한 자만이 남는다. 환상은 그의 소유가 된다. 환상, 그것을 공유하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담그지 말 것인가? 환상 없는 곳에는 행동도 없다. 대부분의 경우 환상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현실적인 것은 환상적이고 환상적인 것은 현실적이다. 가장 놀라운 환상, 그것은 현실이라는 환상이다. 기득권을 가진 자가 늘 현실을 역설한다. 그 기득권 속에는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는 것까지도 들어간다. 환상의 바닷속처럼 현실적 보화가 들어차 있는 데가 없다. 생명은 환상의 아들이다. 사람은 실수로 악을 행하는 일도 있는 것처럼 실수로 선을 행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악이란 남의 환상을 뺏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은 보상할 수 없다. 환상은 생명이므로. 선은 자기가 남의 환상이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선은 보상을 원치 않는다. 생명은 환상이므로. 신은 생명이다. 신은 환상이므로. 증거가 없는 악은 악이 아니다. 가장 큰 증거는 물론 자기다. 증거가 없는 선은 선이 아니다. 가장 큰 증거는 물론 남이다. 대부분의 경우 선이란 능력이 아니라 은총이다. 이것이 슬프다. 대부분의 경우 악이란 운명이 아니라 범죄다. 이것도 슬프다. 자기는 살겠다면서 남은 죽으라는 것. 그것이 악이다. 간단한 진리다.
약한 자도 악을 행할 수는 있으나 선을 행하지는 못한다. 약한 자여, 내 이름은 악인이다. 노래하듯 선을 행하는 자, 그것이 천사다. 역사란 현실이란 말의 동태적 동의어다. 현실이란 역사란 말의 정태적 동의어이다. 보수주의자란 현실을 실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상대주의자란 역사를 허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전자는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후자는 비겁을 합리화하고 있다. 전자는 가지고 있는 순간을 영원이라 주장하며 후자는 가지고 있지도 않은 영원을 순간이라 주장한다. 역사란 상기하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당신의 역사를 욕하면 당신의 현실이 나빠진다. 나쁜 과거를 숨기려는 자는 미래를 숨기려는 의도에서다. 그는 반드시 재범한다. 역사란 미래의 희망이다. 바쁜 사람은 역사를 읽을 틈이 없다. 역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가 나쁜 역사를 만들고 있을 때가 문제다. 그런 경우에는 그가 죽든지 그를 죽이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이에 그 가슴 철렁한 사고 소식이 있었네요. 오늘 오후 5시 20분경에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16명이 매몰된 사고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16명 모두 구조됐지만 그중 한 분은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그 레미콘 차량이 지상 10m 위 상판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던 중에 그 받치고 있던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 사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이렇게 비슷한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나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똑같은 일들이 왜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는지. 네, 창밖에는 이제 완전한 어둠이 깔렸네요. 오늘 하루 고된 노동을 마감해야 하는 시간, 여러분 평안하시길 빕니다.